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부분에서 151번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행정행위 10개의 종류, 종류 중에서요 몇 개 좀 더 체크를 좀 하려고 넣었고요. 특허기업의 사업 양도 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특허받은 기업입니다. 특허받은 기업, 특허기업, 허가기업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특허가 양도가 되겠는가에 대한 문제죠. 특허를 받아서 사업권이 인정이 되면 그것은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특허 받으면 재산권의 성질을 갖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독점적 권리를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에게나 양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특허라고 하게 되면요 개별법들마다 전부 다 특허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 법에서는 그것을 양도할 때, 영업양도, 그 다음 사업양도 할 때마다 행정청의 인가를 별도로 받도록 하는 규정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특허는 양도할 때 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떨까요? 허가의 경우에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 금지해제로서 허가라고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나왔던 대로 세 개가 있겠죠.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대인적 허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물적 허가, 그 다음에 이제 혼합적 허가 대상 물건 및 허가 대상 자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동시에 심사하게 되는 이제 혼합적 허가도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혼합적 허가. 대인적 허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양도가 안 되고요. 아예 양도가 안 되죠. 의사면허, 약사면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고, 대물적 허가는 자유로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고, 혼합적 허가 같은 경우에는 대물적 허가의 성격이 크면 양도할 수가 있고, 대인적 허가의 성격이 크면 양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것이 대인적 허가와 대물적 허가의 성격 중에 어느 쪽이 더 큰지는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승계규범을 법에다가 둡니다. 승계규범을 둡니다. 그래서 승계규범이 있으면은 양도가 가능한 것이고, 승계규범이 없으면은 양도가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면은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양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게 예외적으로 양도가 될 때는 행정청의 별도의 인가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보세구역, 이건 세금을 받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세 이렇게 해서 물건 사기도 하고 하는데, 이 보세구역 같은 경우 설령은 설치하고 경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설치 운영을 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에 해당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공중목욕탕 영업허가, 공중목욕탕 영업허가가 특허일 리는 없겠죠. 당연히 허가에 해당을 할 것이고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조금 하나가 있죠. 국유재산법하고 이제 공유재산법하고 이번에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국유재산이 이렇게 있죠. 국가 소유의 재산이 이렇게 있고, 기부 체납받은 것도 역시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재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일반재산, 행정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이쪽 되는 겁니다. 행정재산, 여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행정재산이 아닌 거를 우리가 아닌 거를 일반재산이다.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 불렀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잡종재산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잡종재산이라고 나오면은 일반재산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누가 한숨을 쉬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구법하고 신법하고 지금 현행법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국유재산법이었었고, 지금은요 역시 국유재산법입니다. 역시 국유재산법.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었었는데, 이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대한 문제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법과 그 다음에 플러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사항에 관한 것만 이제는 지방재정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국유재산법하고 국유재산법, 여기는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법 이렇게 구분을 하시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대부계약에 대한 준용 규정이 있었던 시절이 되는 것이죠. 뭐에 대한 대부계약? 이 부분 대부계약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재산, 이건 사물이죠. 그래서 빌려주는 거, 대부라고 하죠. 빌려주는 거, 뭐 대부업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는 계약, 사법상 계약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려주면은 대부계약,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대부계약에 대한 준용 규정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준용 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어디에 대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할 때도 이거를 준용하라, 대부계약을 준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계약, 사법상 계약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준용 규정이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준용 규정이 이제 폐지가 됐고요. 준용 규정이 폐지가 됐다. 이거예요. 폐지가 됐다. 준용 규정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사법상 계약으로 봐야 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사법상 계약으로 봐야 되는 근거는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언제 사라졌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976년도에 사라졌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뀐 것이 2005년도에 이렇게 사라졌다 이겁니다. 2005년도에 이렇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행정재산이 공물이잖아요. 공물. 이게 공물이기 때문에 공물의 사용권, 일반 재산은 사물이죠. 공물의 사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로서 공법 행위가 맞고 그 중에서도 특허다라고 보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과거에 준용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법상 계약으로 봐야 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삭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특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또 이걸 또 구분해서 묻는 문제가 있어요. 구분해서 묻는 문제가, 얘 같은 경우에는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다. 무슨 판례가? 사법상 계약이라고 봤던 판례가 있습니다. 1976년 전에 사법계약이라고 봤던 판례가 있는데, 근데 얘가 지금 76년도에 이게 해결이 되면서 이제는 특허로 보기 시작을 했잖아요. 특허로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절에도 2005년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얘와 달리 얘만 우리가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게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법상 계약으로 봤던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습니다. 사법상 계약으로 본 판례가 따로 없습니다. 이거를 묻는 문제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쪽에 사법상 계약으로 대법원이 본 적이 있다. 네.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그냥 위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2005년도 전이라고 하게 되면 사법상 계약으로 봤던 판례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먼저 해결을 받잖아요. 얘가 먼저 해결을 받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이 연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사법상 계약으로 봤던 판례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소독약을 뿌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주의해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 판례는 판례 번호가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교수님들 논문에도 안 나와요. 저게 과연 사건 번호가 뭔지가 안 나오는데, 없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저걸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주시고, 노동조합 규약 변경 명령, 이건 전교조 사건이에요. 전교조 사건.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었는데, 시행령 구조에 보게 되면 시정명령 규정이 있어요. 해고된 교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함해도 된다라는 노조 규약이 있어요. 전교조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전교조는 해고 노동자, 해고 근로자, 해고 교사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부정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부정을 하는 겁니다. 되게 균형을 잘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새벽까지 작업을 하다 잠깐 눈을 붙였는데 9시에 눈을 떠갖고 10시에 왔어요. 10시에. 운이 좋았어. 머리만 감고 빨리 10시 반을 생각을 해도 좀 이게 시간이 안 맞는다 싶어갖고 머리만 감고 그냥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와갖고 차를 잡는데 일요일이어서 그런가 봐. 나오자마자 탁
예, 차를 이렇게 딱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너 날 좀 태워라. 빨리 가야 된다. 딱 도착했는데 58분인 거예요. 예, 괜히 공지했다. 그리고 학원에다가도 30분만 좀 늦게 시작하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괜히 공지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렇게 빨리. 근데 뭐 이런 일이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하루에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의 강의를 하루에 지금 진행을 하고 일요일까지 진행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게 연구 시간 부족도 있지만 체력이 이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것도 뭐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일밖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과 운명을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실을 옮기고 아예 집도 빼서 그냥 여기다가 짐을 갖다 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냥 연구실에서 한 2, 3년 정도는 한번 좀 군대다 생각을 하고 좀 해볼까? 그럼 이제 그 시간 동안은 결혼을 못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45까지 원래 결혼을 못 하기 때문에 2년 남았죠. 그래서 결혼도 안 할 건데 굳이 뭐 집을 따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고민 중인데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뭐 내가 안 오면 직원이 와갖고 야 나와 이렇게 끌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여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교조에서 해직 교사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근혜가 한 짓 중에 제일 나쁜 짓입니다. 박근혜가 약속을 했어요. 전교조한테 자기 뽑아달라고 대선 때. 그래서 이 부분 아이로의 그 권고대로 그대로 우리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대선 공약이었고요. 약속도 전교조랑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계속 자기 적 찾기 이거잖아요. 적 찾기. 그 뭐 이렇게 네가티브야 사람이, 그죠? 좋게 살지. 그래가지고 그 찾다가 전교조나 민노총이 제일 이제 적대 세력이니까 죽여버리려고 시정명령을 내려요. 이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이거 안 따르면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법의 노조 통보예요. 얘네가 했던 짓이 그겁니다.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 지금도 재판 중인데 뭐 이제 정부도 바뀌고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패소하겠죠. 아니면 취하를 좀 하지. 그것도 지난번에 그 제주도 이름 나지 무슨 마을? 저기 해군기지 저거 또 나쁜 짓에 또 극단을 달렸다. 그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소취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소취하는 게 맞습니다. 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자꾸 싸움을 겁니까? 국가가 원고되는 일은 지극히 예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자기는 원래 공권력을 갖고 있는데 또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또 국민을 괴롭히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라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규약 변경 명령을 합니다. 시정 명령이죠. 규약 변경 명령을 이렇게 하는데 전교조가 이걸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무를 불이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노조 통보를 하는 거예요. 법의 노조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규약 변경 명령 법의 노조 통보, 이제 법의 노조 통보 단계 여기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여기서 제기한 게 이제 항고소송입니다.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각하 안 됐습니다. 들어갔어요. 집행정지 결정도 받아냈어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국가 쪽에서 얘가 항고도 했거든요. 항고도 기각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교조는 전교조의 이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법내 노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계속 중이고 현재 2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얘기는 뭐야? 이거 처분이란 얘기죠. 처분이란 얘기인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에서 법의 노조 통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것이 맞냐면 이게 어느 대학이더라? 전북대였나? 중북대였나? 그쪽에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게 있는데 정확히 잘 짚으셨더라고요. 이건 뭐로 봐야 되냐면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한 수리, 노조 설립 신고 수리의 취소다. 취소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 설립 신고는 수리를 위한 신고잖아요. 그렇죠? 노조법 제2조 4호에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실적 요건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건 수리를 위한 신고고. 수리를 위한 신고 이거는 준법률행위적 행정에서 수리고 그거에 대한 취소니까 취소는 처분이고 그래 소송을 받아줬던 거다. 근데 판례에서는요. 1심 판례에서는 이게 왜 받아줬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하신 겁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의무불이행에 대해 의무불이행을 해서 지금 여기서 취소를 한 거거든요. 취소를 한 거니까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다. 하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출에 있어요. 여러분들 기출에. 예, 기출에 있는데 그냥 노동조합 규약 변경 명령 이렇게만 나오거든. 뭔 상황인지 뭐 설명을 안 하고. 그다음 사회보험, 연금관련법 등에 따른 사회보장 급부 청구권 이건 너무 많죠, 그렇죠? 예, 사회보험과 관련된 문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예, 산재법이나 고용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다음 고용보험법 이런 거에 따른 거. 예, 거기서 사회보장 급부 결정, 예, 돈을 주겠다는 거죠. 예, 지급 결정 말하는 거고요. 지급 결정은 뭐라고 했어요?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확인, 대상자 결정입니다. 대상자 결정. 예, 그 구체적인 금액은 어디서? 법에서 정해버리는 겁니다. 법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법률행위적 인정이가 아니죠.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수리, 주민등록 전입신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한다라고 했고요. 변경 판례죠. 변경 판례고 2009년도 거. 그리고 어쨌든 실질적 요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일요한 신고가 맞습니다. 수리일요한 신고니까 그에 대한 수리 거부뿐만 아니라 이 판례에서는 수리 거부 얘기했던 판례죠. 수리 거부뿐만 아니라 수리도 수리일요한 신고니까 처분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입법. 행정입법 어디 갔어? 급하게 오는 과정에서 이게 이 앞 페이지가 날아갔나 본데? 예, 보관 여기서부터 나와버렸네요. 행정입법 우리 자료 가지고 먼저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고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죠.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우리가 행정입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이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제정하는 작용 및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 이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 뭐예요? 행정입법의 산물까지예요. 행정입법의 산물까지를 우리가 행정입법 안에 포함시켜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명령이나 법규명령이나 이런 것도 그냥 행정입법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입법 작용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라 만들어진 명령까지가 행정입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해는 국가 쪽에서 만들면은 명령이라고 하게 되고 지자체 쪽에서 만들면은 그걸 자치법규라고 하게 되죠. 자치법규에는 조례하고 규칙. 이거는 자치조례 자치규칙입니다. 자치조례 자치규칙. 아예 여러분들은 네 글자로 기억을 하세요. 자치조례 자치규칙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명령 중에서 법규로서,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법적 규율성을 안 가지고 있으면 행정명령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행정명령의 닉네임이 행정규칙인데, 행정규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성문의 법규범이다. 성문이죠. 네, 성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모법 얘기할 때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항상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거나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법규명령적 효력을 갖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런 건 찾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이란 행정명령이라고도 하죠.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성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 뭐라고 했어요? 전형 집행 처분적 법규명령이 있다라고 했죠. 이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렸습니까? 어디서 설명드렸죠?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제가 몸으로 좀 받아 안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5과목을 하니까 나도 수업을 한 5개 이상을 하면 시간이 없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는가. 이 상황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돌파했죠. 근데 내가 뭐 이걸 자랑할 수 없는 게 계산을 서로 해봤어. 그랬더니 기태가 저보다 하루에 2시간 더 하더라고요.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서 야 너 죽어 그러면 그렇지 그만해 죽어. 그랬더니 죽어 있어요. 기태 보면은
맨날 여기 안에 교수실 안에서 있잖아요. 아침에 7시 막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한 8시나 9시 사이에 오면은, 우린 보통 수업이 9시 반 이렇게 시작하니까, 오면 있잖아요. 맨날 대가리 받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게 온 거야. 이게 출근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 퇴근하고 신림 강의 갈 때 얘는 아직도 여기서 수업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훨씬 강한 자가 있군. 그래서, 대단한 것 같죠? 어쨌든, 5과목 한다고 딴소리 하지 말고. 5과목 한다고. 눈을 뜨고 지금 저도 좀 오면서, 지금 아직도 좀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머리가 멍하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어. 한 1시간 반 정도 기절했는데, 떴지만 멍한데 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와요. 담배를 한 5대를 연달아 피면 정신 좀 차려지거든. 이제 하루가 시작돼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면서 차에서 나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예요. 막 안에서 막 스트레칭하고 막 다리 들고 막 정신 차리려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이죠. 그러면 사람 정신 들어오거든요. 군대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5분이면 들어왔잖아요. 정신. 나갔던 친구 영혼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형식 이거였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것만 하나 좀 조심을 하세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하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하고 그다음 왜 이럽니까? 아직 잠 안 깼구나. 진짜 안 깼군요. 법규행규. 항상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는 오차라는 게 없어요. 정확합니다. 이 순서를, 어떤 개념의 순서를 채울 때도 거기에 순서가 판단하는데 쉽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순서. 예를 들어서 우리 판례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렇게 말 안 하죠. 우리 판례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문제 안 풀려요. 알겠어요? 당연히 이제 판례야 다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인 거고요. 순서 잡으셔야 돼요. 주체, 절차, 형식은 언제나 같은 성향을 갖고 있고 내용은 언제나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 점수가 바뀌는 일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건 게임입니다. 게임은 정확한 기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법원 기준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차별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법규명령 맞죠? 여기까지가 법규명령이죠. 하지만 어디를 보라고 했어요? 이 노랭이는 얘가 법규명령 또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디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냐면 얘네들은 어쨌든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헌위법 명령규칙 규칙 심사로 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맞다. 그러니까 이건 외부적 구속력이 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의미까지입니다. 이거는 외부 구속력이 있다 요 의미까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외부 구속력이 있다. 그 얘기는 외부 구속력이 있다. 이건 뭐예요? 헌재가 좋아하는 기준은 언제나 공권력 행사죠. 공권력 행사성이 있다 이거예요. 얘네들은 헌법소원 심판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 통제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다 간접적 통제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얘는 간접적 통제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직접적 통제로서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들어갈 때는 여기라고 했죠.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가고 내용 부분이죠. 내용 부분이 법규명령이다. 그래야지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해야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권리 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 변동적으로 규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맨 위에 게 이거를 이제 전형적 법규명령이라고도 하고 일반적 법규명령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집행적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처분적 법규명령, 협의의 처분적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광의의 처분적 법규명령, 이게 처분적 법규명령이 되고,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03년도 6년도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이 항고소송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취소소송이 포함되어 있죠. 취소소송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친구한테 공정력이 있다는 겁니다. 공정력이 있는데 이게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효가 되려면은 중대, 명백,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박균성 교수 같은 경우에는, 박균성 교수 말이 맞아요. 맞는데 박균성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이 법규명령 아니냐, 법규명령이 어디에 위반돼,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어찌 명백하냐, 이건 죽었다 떼어도 명백이 아니다. 중대는 당연히 인정되죠. 내용상 하자니까. 중대는 인정이 되는데 절대로 명백할 수가 없다. 명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집행적 법규명령이나 처분적 법규명령이 만약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돼서 위법해진다면 그것은 100% 취소 사유다. 100% 취소 사유다. 이렇게 취소 사유로 보는 게 맞다. 이 말이 맞습니다. 사실 100%는 아니에요. 국가 회의 입법, 보위 입법 회의법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간혹인데 뭐 이건 정말 전 세계대전 나는 정도 수준으로 있습니다. 세계대전 정도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100% 취소 사유다. 이거 취소 사유다. 여기서 이런 논의가, 중대 명백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까지도 집행적 법규명령, 형식적 행정행위까지도 공정력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매약품이나 한국 릴리의 사건이 취소송 사건이잖아요. 취소송 사건입니다. 공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력을. 그래서 요거 법규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어디 나냐, 법규행규 쪽은 그냥 외부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고, 위헌위법 명령심사라는 규범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그 의미까지입니다. 그 의미까지지 권리의무에 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건 처분 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고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게, 전형적 법규명령은 일반 추상이 맞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법 집행위가 있어야만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변동이에요. 그 다음은 변동입니다. 변동.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저 판서에 있는 대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뭐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변동과 함께 직접 규율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직접 규율까지. 지금 이거는 다음은 뭐야? 집행하면 그거는 변동입니다. 집행하면 변동입니다. 다음 집행적 법규명령은 이것도 변동이냐 영향이냐 이런 거 갖고 또 소독약 뿌리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들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개념은 전형적 법규명령 그거고, 집행적 법규명령은 마찬가지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행정행위는 될 수 없습니다. 일반 추상이기 때문에 죽어도 행정행위는 될 수가 없는 건데,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된다. 사실 이 자동적 집행력이라는 이 표현은 말이에요. 이 표현은 대법원이 쓴 표현이 아니에요. 한미약품이나 아니면 한국 릴리 사건에서도 자동적 집행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이 표현은 헌재가 쓴 표현입니다. 헌재가 자동적 집행력이라는 게 인정되면 집행적 법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법률 쪽 얘기할 때 헌재는 보통 법률 갖고 뭐라고 하잖아요. 법률에 대해서 자동적 집행력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었고요. 이제 그거를 차용을 해가지고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이든 뭐 법규명령이든 접근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명령은 아예 일반 추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니까 이거는 영향을 미치는데 아예 변동입니다. 아예 변동을 시키게 된다. 집행적 법규명령은요, 직접 규율입니다. 직접 규율이어서 영향인 거지 변동 규율이어서 영향인 것은 아닙니다. 뭐 간단하게 몇 개만 제시를 좀 해봤는데, 경기도 의회가 만들었던 두밀분교 폐지 조례, 이건 뭐예요? 이건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었단 말이에요. 개별적 구체적 규율. 그래서 상당히 유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밀분교 폐지조례 같은 거 원래는 이제 경기도 공립학교 폐지조례였습니다. 경기도 공립학교 폐지조례였는데 그냥 두밀분교 폐지조례라고 유명해요. 이름이 오히려 이쪽으로 유명하고 여러분 문제에는 이런 표현으로 나오죠. 두밀분교 폐지조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두밀분교는 맞는데 원래 조례 이름이 그게 아니라고 조례 이름이 경기도 공립학교 폐지조례예요. 공립학교. 그런데 원래 이게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립학교는요 조례로서 설치하고 조례로서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에 조례로 만들고 조례로 없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조례로 법률에 위임받아서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처분적 조례로서 아예 행정행위 아닙니까? 아예 행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직원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학생들의 권리위에는 이미 영향을 다 미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 교육감이 두밀분교 폐교 처분을 했거든요. 두밀분표? 무슨 표죠? 두밀분교 폐교 처분을 했거든. 근데 이 사실 사건의 소송이 두 개였어요. 폐지조례 소송이 하나가 있고 폐교 처분 소송이 하나가 있는데 폐지조례 소송은 본안에 들어가고 폐교 처분 소송은 각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집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폐지 조례에 의해서 이미 폐지가 됐거든. 이미 폐지가 됐기 때문에 폐교 처분에 의해서 비로소 폐교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로소 폐교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행입니다. 사실행이 폐교 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송은 각하가 됐었던 사건이고요. 그다음 약제 상한액 금액고시 이거는 의료기관이죠.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봤던 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 이제 그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약제 상한액 금액고시 약제 상한액을 그 제약회사의 그 약품 있잖아요. 약품들마다 다 상한액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으니까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돼 버렸던 것이죠. 근데 이게 한국 릴리 사건도 마찬가지고 한미약품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약제 상한액 금액고시 사건입니다. 둘 다 여기에 해당해요. 둘 다. 따로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일로 그냥 포함시켜 버린 거고요. 집행적 법규 명령이었었죠. 거기서도 권리 의무를 직접 규율한다라고 했었지. 물론 자동적 집행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직접 규율한다라고 했었지. 권리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킨다고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의료기관 진료 과목 글자 크기 제한 사건. 이거는 형식의 법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에는요, 보건복지부 고시잖아요. 고시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으로 넘어간 거야? 3번입니다. 3번. 행규법규예요. 행규법규. 행규법규, 즉 법령 보충적 규칙으로 처리돼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간다 인정되고 그리고 그게 집행적 법규명령으로 넘어갔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밑에 거 같은 경우에 법규예요. 1번입니다. 법규. 그래서 진료감의 글자 크기를 규율을 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 내용이 되는 것이고 형식도 시행규칙이라는 법규명령의 형식이었습니다. 이건 법규예요. 그러니까 법규명령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이게 집행적 법규명령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직접 규율이 인정돼야 돼요. 직접 규율이 인정된다는 것은 반드시 N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동적 집행력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N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법령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써있는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진료 과목 크기를 간판에다가 글자를 좀 크게 썼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뭐 어떤 사회적 법익이라거나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뭐 글자 크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침해를 하게 돼 봐야 간접적으로 침해를 하게 돼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이제 병원에 들어갔다가 사고 터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간접적인 행정 목적 침해 문제니까 과태료 대상이에요. 과태료 대상인데 진료 과목 글자 크기를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해야 되고 얼마의 범위 내에서 부과해야 되는지가 딱 정해져 있으면 이것도 직접 규율로서 집행적 법규 명령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해야 되고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직접 규율까지 도달을 못한 거고요. 전형적 법규명령에 끝쳐버리는 겁니다. 전형적 법규명령에. 그러니까 의료기관, 의사들이 이제 병원을 만드는 사람들은 편입과 이탈이 자유로우니까 일반적 규율이잖아요. 일반적 규율이고요. 시간과 장소, 어느 동네 병원하고 그 다음에 언제 간판 만들 때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의 문제인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반드시 N 그대로가 성립되지가 않아서 이거는 일반 추상이니까 전형적 법규명령에 그냥 그친 겁니다. 그쳤으니까 처분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종전보다 어업면허의 면허 면적을 축소한다는 내용의 법규명령 위하고 이제 비교하면 결론 나오겠죠. 위에서 약대 상한의 금액 같은 경우에 내용이 뭐예요? 권리 제한.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제한 같은 경우에 의무 부과. 내용이 하나가 권리 제한이고 하나가 의무 부과죠. 보셨다시피 권리 제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제재 처분이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무 부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을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의 제재 처분이 반드시 N 그대로예요. 다음 단계에서의 제재 처분이. 그럼 여기서 어업면허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면허 면적이 종전보다 2분의 1의 크기의 범위 내에서만 면허를 한다라고 법령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법령이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권리 제한이란 말이에요. 권리 제한. 권리 제한의 문제니까 위에 약제 상한의 금액 고시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거는 이제 면허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면적의 면허밖에는 어업면허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N 그대로가 무조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땐 걱정할 거 없어요. 권리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거의 다 집행적 법규명령으로 넘어간다,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의무 부과 쪽은 아직까지 판례가 그것을 집행적 법규명령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정한 건 전부 다 권리 제한이었었습니다. 그것도 그에 해당하고 행정입법 부작위, 요거 이제 전형적 법규명령 말하는 거죠. 행정규칙이면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전형적 법규명령인 경우에는 처분 아니잖아. 밑에 두 개가 처분이지 첫 번째 건 처분이 아니죠. 처분 아니니까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뭐는 된다고 했어요. 공권력 행사는 맞죠. 법규명령이면 공권력 행사는 맞으니까 공권력의 불행사의 문제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다라고 했습니다. 행정계획이란 미래 일정한 시점에서 1번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2번 목표를 예측적으로 설정하고 3번 관련되는 다양한 행정작용을 종합조정하는 활동기준의 설정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가지죠. 개념 요소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행정계획인데 그 계획이 말입니다. 계획이 구속적 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처분으로 인정되죠. 그런 걸 우리가 계획처분이라고 합니다. 계획처분. 비구속적 계획 같은 경우에는 처분으로 인정이 안 되겠죠. 그때 계획처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계획처분 중에서 계획처분이라면 그때는 계획재량이 언제나 인정된다. 계획재량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계획행정청은 말이에요. 협의회 계획행정청뿐만 아니라 스스로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 고시하는 협의행정계획청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계획확정청, 계획승인청이라고도 합니다. 계획확정청. 이거는 그 계획을 누가 만들어 와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오는 거예요. 제3자가 만들어 오면 행정청이 그것을 이걸 행정계획으로 하자라고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확정을 해주는 거. 계획확정청도 계획행정청 안에 포함이 되고요. 계획법규에 따라 행정계획을 수립, 폐지,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형성의 자유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행정입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그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선택하는 재량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의 효과 선택의 재량,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정 재량이란 말이에요. 그런 행정 재량이 아니라 이건 아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재량이기 때문에 형성의 자유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형량 명령 원리라는 게 인정이, 특유의 한계 법리가 인정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용도지역을 지정을 한다. 용도지역, 요거보다 세분화되면 뭐가 돼요? 용도구역. 이렇게 되죠. 용도구역.
용도 구역, 그 다음에 이제 특화된 게 용도 지구 이거예요. 용도 지역이 제일 큰 거예요. 용도 지역이. 예,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단계 밑에 세분화된 게 구체화시키는 게 용도 구역이고요. 용도 구역.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좀 기억만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구는 예, 좀 특화된 거예요. 특화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라거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한다라거나 이런 거는요, 그냥 일률적으로다가 여기에는 건폐율 얼마, 여기에는 용적률 얼마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부터 언제까지만 여기 개발제한구역, 이제부터 언제까지만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정하는 좀 특화되는 거, 그런 게 용도 지구 이렇게 3개가 있는 겁니다. 3개. 용도 지역 등 이거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거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전부 다 처분이죠. 얘들은 구속적 계획으로서 처분성 인정되고, 예, 그 옛날의 이름으로 도시 계획이라는 예, 그런 표현이 나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중간에 나왔던 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나오는데, 교수님들이 무성의하게 문제를 출제해 주시니까 3개 중에 뭐가 나와도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금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도시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어, 이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옛날의 도시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시계획이 아니라 그냥 도시군관리계획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기본계획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이거는 저분이 아니죠. 비구속적 계획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얘기가 이제 밑에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국토종합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제 국토종합개발계획이죠. 5개년 개발계획, 10개년 개발계획 이런 것들은 그거 나왔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비구속적 계획으로 처분이 아니죠. 개발제한구역은 위에 있는 용도지역 등에 포함되는 용도지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 행정결정 특이한 거 몇 개만 좀 보시면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확약도 포함시키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어요. 확약도. 근데 확약은 포함시키지 말라고 했죠. 확약은 어떤 행정행위를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것이지, 예, 직접 행정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3개가 모두 다 행정행위가 맞다는 거야. 이건 다 행정행위가 맞습니다. 첫 번째 가행정입니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하는 상태에서 개략적인 심사에 기초하여 당의 행정법 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종행정의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적 심사의 유보예요. 계속적 심사의 유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위 해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그게 제일 좋은 기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근데 현저히 부족하면 바로 잘라요. 직권면직을 하게 되는데 현저히 부족한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직권 면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계속적 심사는 잠시 멈춤입니다. 멈춤,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얘한테 계속 그 공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직무를 해면시킵니다. 직무 수행만 해면시키는 거예요. 멈춰 놓는다. 공무원의 지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야. 직권 면직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지위 X, 직무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권 면직이라고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지위도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도 끝나는 거죠. 근데 직위 해제라고 하게 되면 지위 동그라미 직무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위는 유지가 되는데, 공무원의 지위는 유지가 되는데 신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무 수행만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위 동그라미 직무 X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직위 해제. 그랬을 때 우선은 계속적 심사를 유보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건 언제까지? 한시적이죠. 언제까지? 이건 반드시 종행정의가 나옵니다. 반드시 뒤쪽에 종행정의가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행정의가 나올 때까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까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서 얘도 처분이 맞습니다. 사전결정, 예비결정이라고도 말을 하죠. 사전결정, 예비결정.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사전적인 단계에서 그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 및 종국적 판단으로서 내려지는 확인행위로서 단계적 행정결정을 말하는 것이다.
사전적인 단계에서 뭐라고요? 일부 요건이죠. 일부 요건. 1, 2, 3의 요건을 갖추면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번 요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좀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얘도 처분입니다. 왜 처분이겠어요? 1번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인정을 해놨는데 최종적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최종적 허가 여부를 판단하면서 1번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거부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부는 그냥 무효예요. 거부는 그냥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 1번 요건을 갖췄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범위에서만큼은 이거는 종국적인 규율입니다. 이건 종국적인 규율이에요. 인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 가서 번복할 수가 없어요. 번복하면 바로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범위 안에서는 분명히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처분이라고 인정이 되고요. 부분 허가는 이제 아주 쉽게 처분으로 인정이 되죠. 최종적인 허가를 하기 전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확정적인 완결허가 이겁니다. 완결허가죠. 완결허가. 부분적 완결허가. 허가를 발급함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공사 등의 종국적 어떤 부분 공사 같은 거 어떤 행위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허가는 완전 허가와는 달리 내용상 전체 시설 중에 특정 부분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것이다. 완결 허가는 맞는데 비교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완결 허가는 맞습니다. 완결 허가는 맞는데 전체적인 허가가 나온 건 아닙니다. 완전 허가는 아니에요. 완결 허가지 완전 허가는 아니고요.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정리하시면 맨 위에 거는요. 유보적 임시조치. 두 번째 거는요. 사전적 확인 행위. 그 다음 부분 허가는요. 부분적 완결 허가. 이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문제 푼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보적 임시조치. 그 다음 사전적 확인 행위. 그 다음에 부분적 완결 허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항공 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공 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 항공기 운송 사업 면허 있었죠. 전기 항공기 운송 사업 면허. 그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한항공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상하이하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하이하고 또 좋아하는 데 뭐 있어요? 북경반점? 북경반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상하이 반점이 하나가 있고 상하이 반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북경반점이 있습니다. 중국 애들은 뭐 짱깨들이기 때문에 짱깨 만드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바보 같은 것들. 어저께 작업하면서 이거를 틀어놨거든. 이러면 불법 다운로드. 잘 만들었대. 잘 만들었더라고요. 메시지가 아주 균형을 잘 잡은 강의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오버하지도 않고 좌로 우로 흐르지도 않으면서 확실한 기준을 지시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여기서 난 정우성은 별로 눈에 보이지 않고요. 정우성보다는 네, 아무튼간에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 있다. 당연히 같은 나라인데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는가? 당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그냥 이거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민 가세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위에 올라타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임승차자들 이민 가세요. 그죠?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뭔데요? 함부로 해도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될 자격이 없어요. 면접에서 당연히 걸러내야 됩니다. 반통일 세력이 공무원이 되는 순간 나라는 망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당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물론 내가 퍼주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합리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방향성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고요.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자들이 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이 되는 것이다. 분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원해서 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들이 분단을 시켰는데 그들끼리 싸움에 우리가 샌드위치를 당해갖고 분단을 당한 건데 우리끼리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을 이용하는 자유한국당이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안보라는, 안철수와 유승민도 자꾸 안보를 얘기하는데 안보를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말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안보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팔려갔을 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친일파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나라를 팔았고요.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안보는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보는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안보를 자신의 어떤 소유물인 양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안보에 관심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군대에 가서 안보를 위해서 내 시간과 인생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군대를 다 면피했잖아요. 그들은 안보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직 분단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자들입니다. 정치인이 아니란 말. 안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난 제일 싫어요. 안보라는 말은 당연히 내 뼈에 새겨져 있는 것이지 안보를 입에 담는 순간 너무 가볍습니다. 안보를 어떻게 입에 담습니까?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한다라고 그거를 막 난 엄마를 사랑해, 아빠를 사랑해라고 말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분단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이 무서운 것이다. 확 와닿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 누구야? 이거 쓴 사람 멋져버려. 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정확하게 딱 표현해 주더라고요. 이 짱깨 새끼들도 그렇죠. 짱깨 새끼들도. 예. 넌 좋아하는 놈이 누구냐? 예. 프랑스, 독일. 예. 이런 애들은 좋아해요. 예. 독일 잘못했지만 반성하죠. 그죠? 프랑스 아주 합리적이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웠으면 서로 싸우지 말고. 싸움을 거는 쪽은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싸움 안 걸었습니다. 남들한테. 지금까지 당 만들고 한 번도 싸움 안 걸었습니다. 싸움을 걸었다고 생각하면 지들이 먼저 찌른 거야. 알겠어요? 방어만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제발 싸움 좀 걸지만 국민을 위해 살으라고. 공무원이면 국민에게 복종하시라고요. 정권에 복종하지 말고. 방금 전에도 옆에서 선생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5급 애들 요즘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면접시 전 2년 동안 합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PSAT 없애버려야 됩니다.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잖아요. 수능도 그렇죠? 학업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수능 잘 보는 친구, PSAT 잘하는 친구는 불성실한 친구들이 보통 중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언제 중심이라고 했지 다라고는 안 했잖아. 그치? 그건 맞아요. 가서 보세요.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은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가리 좋은 놈이 합격하는 그런 시험 제도는 안 돼요. 그럼 나라 말아먹는 짓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인성이 잘못된 품격이 없는 것들이, 국격이 없는 것들이 국격을 논하는 것이에요. 국격은 내 자신이 국격인데 안 그래요? 그걸 왜 입에다 담습니까?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품격이 없는 것들이 공무원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짱깨 때문에 그러네. 지금 짱깨 때문에. 짱깨시. 북경반점. 내가 절대 안 시켜 먹어요. 내가 북경반점. 이런 이름 있으면 절대 안 시켜 먹습니다. 예, 알겠어요? 어떤 반점에 가서 요 옆에 있는 집 맛있어. 거기 가서 먹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천이에요. 인천인데 우리나라하고 짱깨하고 여기에다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기로 했냐면 2번을 왔다 갔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하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기로 했냐면 여기서 만약에 5번을 왔다 갔다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1면허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2면허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수가 몇 개인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개수가 2, 5, 총 7개가 있잖아요. 총 7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가항공 우선 신경 쓰지 마시고 대한항공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하고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얘네들한테 먼저 운수권을 배분한다고요. 운수권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7개 중에 몇 개 가져갈 것인가. 중국하고 와리가리 거리는 데 있어서 몇 개 가져갈 것인가 했더니 야, 너 4개 가져가고 너 3개 가져가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감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항공기 운송사업 면허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4개 중에서 어디로 가냐면 1로 가는 거가 3개고 그 다음에 이 면허가 이제 2개고 1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3개니까 1면허가 3개가 있을 수가 없네. 2개밖에 없네. 너 1개 갖고 너 1개 갖고 너 3개 갖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 너 1개 갖고 그 다음에 이 면허가 3개 줬으니까 2개 주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를 가져가야 돼? 우선은 운수권 배분이 돼줘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쿠폰이 몇 개냐 이거야. 쿠폰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면허가 나오는 거예요.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최종 면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그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흥분했더니 어지럽네. 그래서 사전 결정. 저 이제 정기 항공기 운송사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우선은 1, 2, 3의 요건. 우선은 운수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전제가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나 부적정 통보 같은 경우에 법에서는 이름이 적합 통보예요. 적합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뭘 가지고 본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본다 이거야. 사업계획서를. 안 그러게 되면 이거 하나 하는데 만약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이야. 100억이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디에서 삼성이었나요? 현대하고 붙었을 때 박살난 게 박살났는데 이제 입찰을 들어가는데 이놈아가 한 50억을 썼는데 이놈아가 50억 쓰는지 알았으면 나는 51억 쓰겠죠. 그죠? 그런데 100억을 쓰는 거지. 저놈가 많이 쓸까봐. 그 지가 되긴 됐지. 그치? 되긴 됐는데 완전 개손해 보는 거지. 그치? 개손해 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비용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100억이 든다. 그런데 10개 회사가 뭐 컨소시엄 포함해가지고 그래갖고 한다고 했을 때 10개가 뭐 거의 평균 100억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100억, 101억, 102억, 103억, 104억, 105억 정도의 준비를 해온 사람들이야. 결국 하나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를 선정하면 나머지 9개 900억은 다 그냥 매몰 비용이란 말이에요. 매몰 비용이죠. 이건 그냥 사회적 비용, 사회적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10개 회사한테 먼저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서 보고 제일 괜찮은 놈을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걔가 그거를 다 갖춰오면 되는 거잖아요. 다 갖춰오면. 그럼 100억으로 막을 수 있는 거잖아. 필요한 100억을 100억으로 딱 막아. 이게 바로 이 적정통보 제도예요. 적정통보 제도의 취지입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의 적정통보를 받은 사람만 최종적 허가, 정식 허가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결정이죠. 사전결정. 일부 요건에 대한 문제고 처분성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부지사전 승인. 부지사전 승인은요, 2가지의 성격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생각하셔야 되죠. 부지 안전성이라는 문제도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사전결정,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건설 허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의 일부 요건으로서의 부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함과 동시에 이 부분 부지공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지공사를 들어갈 수 있어서 부분 허가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부분 허가는 있잖아요. 사전결정은 일부 요건에 대한 판단이니까 이렇게 보면 알아요. 보면 아는데 성격상 부분 허가는 여기 원자력 안전법처럼 이 부지사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공사들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완결 허가구나.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일반적이야. 일반적인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 보게 되면은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성격을 통해서 부분 허가를 파악하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동그라미 지문 나옵니다. 동그라미 지문으로. 그런 거는 뭐 그닥 관심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를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분 허가도 사전 결정과 같이 그 행위의 성격을 통해서 파악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맞는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처분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요. 일반 처분은 뭐랑 비교되는 거? 개별 처분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개별 처분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뭐는 인정돼야 돼요? 구체적 사건 이거죠. 처분입니다. 처분. 근데 이거 일반 처분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 10개 종에 해당을 하는 건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규율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구체적 사건성은 반드시 인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권력적 단독 행위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를 말한다. 개별 처분을 비교하시게 되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거였잖아요. 게이 사이트인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만 좀 논란 가집시다.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서로 그냥 알아서 삽시다. 그거 뭐 그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그 사람들 뭐 그러면 치료해서 해결될 거면 치료비 대줄 거야? 그것도 아니면 욕은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는 사랑하라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근데 왜 교회는 왜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분노만 그렇게 꽉 차 있습니까? 목사님들 왜 마음속에 분노밖에 없어? 사랑 좀 해, 사랑 좀. 난 사랑을 내 여자만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못 돼요. 네, 한 사람만 사랑하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사랑해야 되잖아. 그럼 목사님이 되실 거면 그러면 안 돼. 자꾸 이상한 정치 얘기나 하고. 그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지옥. 강사가 수업 시간에 정치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알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공무원 시험. 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공무원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왜 좌빨일까? 우빨을 만난 적이 없죠.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본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모두 좌빨이에요. 100%. 근데 노량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림동은 더 심해요. 모이면 다 좌빨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빨을 가르치면 가셔갖고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있기에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좌빨이, 우리나라 좌빨은 좌빨이 아니라 균형을 잡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게이 사이트였었는데 이 게이 사이트 이걸로 기억을 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도 전문에 보게 되면 설명이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튀면서 뭐냐면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성인물 뭐 책이라거나 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썬데이 서울 이런 건데 모르지 뭔지. 썬데이 서울이라고 제일 야한 책이었어요. 제일 야한 책. 제일 야한 게 뭔지 알아? 그냥 수영복 입으면 우리는 으아! 막 이랬어. 막 수영복. 그 정도면 요즘엔 뭐 수영복은 다 입고 있잖아. 요즘에 그냥 이렇게 있는 핫팬츠 정도만 입으면 그게 썬데이 서울인데 그걸 우리는 못 봤어요. 학교에서 그런 거 보면 막 뚜들 패고 이 저질 새끼야 막 그러면서 그냥 잡지인데요? 이거 일요일 서울이에요. 일요일 서울. 선생님 영어 몰라요? 막 이래도 계속 무슨 맞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 그건 뭐예요? 15세, 18세, 19세 뭐 이렇게 날짜래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제품의 상품에다가요. 몇 살까지인지 그 연령 제한 표시하고 또 이제 아이들 오게 되면 그런 거 대여나 판매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의무가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하는 의무가. 그렇다면 그런 거 대여 판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특정인이야 특정 집단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그 다음에 제품 만든 사람들 다 뭐예요? 표시해야 될 의무하고 판매나 대여 금지 의무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처분인 거예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 개별 토지 가격 결정 다 똑같은 표현이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얘들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 원래는 행정처분 아니라고 했죠. 원래는 그냥 이것만 갖고 또 딱 떼놔갖고 생각하면 땅값 매기는 게 왜 처분이에요? 땅값 매기는 게 권리 의무에 뭐 영향을 미칩니까? 궁금증을 풀어줬지 그냥. 그렇지? 궁금하잖아. 솔직히 궁금하잖아. 그거 되게 임팩트 있는 막 이렇게 자극적인 거 되게 많아요. 예전에 저기 이제 토지 관련돼서 이제 공법적인 부분 이런 거 좀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데 좀 가갖고 연구소에서 일을 좀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남의 땅값이 얼마니까 막 이런 거 분석하거든요. 와, 여기 진짜 이거예요? 막 그래. 장난 아니죠? 그래서, 와, 대박이다. 이거 한 평 가지고 저기 내려가면 와, 이건 뭐 동네 사버리겠는데? 이건 뭔가요? 막 너무 궁금해갖고 너 일이나 하세요. 그래서 처음 와갖고 너무 신기해갖고요. 막 엄청나거든요. 막 그런 거 있죠. 막 몇백 배 뛰는 땅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맘 잡고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달 주면 찾을 수 있어요. 뭐 언제까지 뛸 수 있다 이런 거. 그때 배운 기술에다가 내 기술 좀 접목하면 강의 끝나면 땅이나 보러 다니면 되게 재밌어요. 그 땅 보러 많이 다녔거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땅값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라거나 세금을 부과한다라거나 보상금을 준다라거나 하는 그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얘가 표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중간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처분성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했던 거죠. 하지만 뭡니까? 물건을 직접 규율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간접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물적 행정행위예요. 근데 물적 행정행위는 필연적으로 다 일반 처분입니다. 물적 행정행위는 필연적으로 다 일반 처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직접 규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 규율은 완전 불가합니다. 물건을 직접 규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건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규율하게 되거든요. 그 이해관계를 누가 가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땅 누가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물적 행정행위는 필연적으로 일반 처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설치, 이것도 역시 이곳으로만 건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횡단보도 누가 이쪽 건널지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일반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부관부터 다시 이제는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